교수님, 이번 실험 데이터도 군부로 넘어갑니다. 조교의 말이 연구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날 오후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늦가을 햇살이 대동강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고, 김일성대학 본관 건물은 여느 때처럼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나 리연석은 이곳에서 25대를 물리학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엘리트라는 이름표를 달고 체제가 요구하는 연구를 묵묵히 수행하며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실험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는데 가슴 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핵융합 에너지 효율 연구. 그것이 민간 발전소가 아닌 군사시설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짧게 대답하고는 조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연구실에서 나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었던가. 내가 평생 믿어온 그 문장은 대체 언제부터 거짓이 되어버린 걸까. 저녁 무렵 동료 교수 강민수와 정예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학교 뒷골목 작은 술집에 자리를 잡았고 아무도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현석이,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민수, 형이 먼저 물었습니다. 형도 알잖습니까? 우리 연구가 어디로 가는지. 혜림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야, 현석아. 그저 체제의 도구일 뿐이지. 그 말이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문장이었지만 그날따라 우리 셋은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회의와 체념, 그리고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반란의 불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둠 속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이제 18, 곧 대학에 갈 나이지.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 아이는 과연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윤곽이었지만 그 단어는 이미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내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일성대학 입학 심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내내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고 물리학에 대한 열정은 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성적이면. 출신, 성분 문제래요. 외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는 그 눈물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나는 그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던 내 꿈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는 길에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본관 건물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보위부 완장을 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과장. 40대 초반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연구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을 때 민수 형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서가, 우리 연구실도 조사 들어왔네. 자네 쪽은? 저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형. 이러다간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여전히 잔잔했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림 교수를 포함해 우리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술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민수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물었고 혜림 교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남쪽.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금기였고 반역이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나는 주머니 속 딸의 불합격 통지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그날 밤부터 나는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민수 형의 전화를 받은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인근 과학기술연구소 방문.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족 동반 출장이라는 형식으로 북쪽 국경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1명. 세 가정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지만 따로 움직이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딸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 출장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버지, 우리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역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2년을 살아온 이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에는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록강 인근 도착 후 우리는 연구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 형이 준비해둔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중국 쪽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에 움직입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밤 12시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한 발 한 발 강가로 향했습니다. 순찰 초소의 불빛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불빛을 피해 갈대 숲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게 흐르는 강물은 생각보다 넓었고 생각보다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제 건넙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안내인의 속삭임에 따라 우리는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11월의 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딸아이가 떨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강 중앙쯤에 이르렀을 때 뒤편에서 희미한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초소에서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안내인이 소리쳤고 우리는 물살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국의 불빛이 강 건너편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2년을 살아온 그곳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땅에 주저앉은 우리 11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낯선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을 거쳐 태국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은 남한 땅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밝았고 너무 빨랐으며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통일부 소속 직원들이 우리를 보호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감시하는 눈길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걸까? 정말로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간의 신원, 조사와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경력, 탈북 경위, 앞으로의 계획. 담당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52년간 몸에 밴 감시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세 교수의 경력을 확인하고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담장에 들어섰을 때 나만의 연구진 4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현석 교수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력서를 보니 핵융합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셨더군요. 감사합니다만 제 연구는 북에서 군사용으로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민간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연구가 진짜로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기서 제대로 설 자리가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연구진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교수님은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는 남한대학교 특별 전형 안내서를 펼쳐놓고 있었고 아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출신 성분 같은 거 안 물어본대요. 그래, 여기선 내 실력만 보는 거야.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다시 살아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민수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석아, 우리 해냈네. 이제 천천히 뿌리 내려보세.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형. 천천히
한 걸음씩. 여전히 밤마다 압록강을 건너던 순간이 악몽처럼 찾아왔고 여전히 북에 남겨둔 친척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딸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정식 초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통일부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온 지 석 달. 그동안 나는 숙소와 도서관을 오가며 나만의 연구 동향을 따라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력이 있었지만 나만의 연구 환경은 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신 논문, 국제협력, 자유로운 학술 교류.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처음 출근하던 날,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연구동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복도, 첨단 장비가 가득한 실험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연구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융합에너지 부서장 김태준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부서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도 의심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료, 연구자를 맞이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북에서 진행했던 플라즈마 안정화 연구가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막혀 있던 지점입니다. 교수님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수식을 풀어냈고 남한 연구진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질문이 오갔고 아이디어가 충돌했으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서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결과는 내년에 상용발전소 설계에 바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의 전기료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연구가 사람을 위해 쓰인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북에서는 모든 연구가 군사용으로 전용되었고 나는 그저 체제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물리학과 특별 전형 합격했어. 정말이냐? 응, 면접에서 내가 북에서 겪은 이야기랑 앞으로 뭘 연구하고 싶은지 말했더니 교수님들이 엄청 관심 가져주셨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 전 출신 성분 때문에 꿈이 꺾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의 불빛들, 퇴근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형과 혜림 교수도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수형은 화학연구원에서, 혜림 교수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세 가정은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 대신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급한 전화입니다. 통일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연구실 조교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봄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리 교수님, 북한 측에서 교수님 가족과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위부에서 교수님의 친척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특히 신의주 지역에 계신 교수님 남동생 가족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 48배 평범한 기술자로 살아가던 동생과 그의 아내 두 아이. 내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대동강변,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나눴던 술 한 잔, 조카들의 웃음소리.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현서가, 나도 들었네. 내 처남 가족도 조사받고 있다더군. 형, 우리가 자유를 얻은 대가가 이런 건가요?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풀려날 것도 아니야. 연구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휴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동료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 부서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교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통일부에서 들었습니다.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겪는 아픔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달 발표한 논문이 국제학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가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변 안전은 물론 북한 측의 회유나 협박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아이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후회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아니다. 다만 미안할 뿐이지. 작은아버지 가족도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걸 바라실 거예요. 아빠가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게 되잖아요. 19살 딸아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그늘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겠다. 대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짊어진 채로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교수님, 탈북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한 생활 2년째 되던 가을,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압록강을 건너던 악몽을 꾸고 북에 남은 동생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제안서를 읽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탈북 청년들에게 과학기술 교육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멘토를 찾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첫 만남의 날 서울 마포구의 작은 교육센터에서 12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이 땅에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고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자 청년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24살 함경도에서 왔다는 청년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북에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여기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나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내 딸이 증명했지. 이곳에서는 출신이 아니라 노력이 평가받는다는 걸.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기초 물리학을 가르쳤고 수학 공식을 풀어주었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민수 형과 혜림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화학과 생물학을 가르치며 우리 셋은 또 다른 의미의 교수가 되어갔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그 함경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한양대 물리학과 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교수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저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 속에서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시간들, 북에서 체제의 도구로 살았던 25년이 이제 누군가의 미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지 2년이 넘었네요. 혜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국이라는 단어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민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국은 땅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고 이제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식당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에 남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안함을 짊어진 채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돕는 청년들 하나하나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고향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대학 원생이 다가왔습니다. 나만 생활 3년째. 나는 이제 정식 책임연구원이자 대학 겸임 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고 학생들은 나를 네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더 이상 체제의 도구가 아닌 진짜 연구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지식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학생의 말에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지키지 못했던 원칙이었네. 북에서는 내 지식이 사람이 아닌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교수님께서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가족과 함께 경기도 예곽의 한적한 마을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우리 세 가정은 작년에 이곳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강변을 걸으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가끔 그때 생각나? 어느 때? 압록강 건너던 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꾸지. 총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강물에 발이 빠지는 꿈을.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을 꾸고도 웃으며 일어날 수 있어. 왜요? 우리가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딸은 내 팔을 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이번 여름 국제물리학회에서 학부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형과 혜림 교수네 가족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가니 테이블을 펼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우리 어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서가, 우리 정말 멀리 왔지? 민수 형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 형. 정말 멀리 왔습니다. 후회는 없어? 혜림 교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미안함은 남아있죠. 북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미안한 일이니까.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곳에서 보는 별은 왠지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거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나는 다시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학회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고 학생들에게 줄 과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고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